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차 시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미래인 출판사 교과서 79쪽에서 80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해당하는 단원의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역사 공부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광복 후 한반도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탄생하게 된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생겨나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학습 내용은 잠시 후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곧바로 추진했던 정책인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의 의의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의 학습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우리나라는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었죠. 열강의 한반도 독립 약속과는 별개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194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는데요. 그중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조항은 우리 국민들에게 제2의 식민 지배나 다름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좌익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으로 여론이 나뉘게 되어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좌익 진영 단체 위주로 임시정부를 구성시키자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단체를 임시정부에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던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것이죠. 곧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상하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생겨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여운형,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좌우 합작운동도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이제는 회의가 완전 결렬되게 되면서 복잡한 한반도 문제는 이제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엔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하였고 결국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하도록 결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분단이 점차 현실화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협상을 제의하게 되고 평양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는 등 여러 노력을 해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렬해지게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무장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니 그것이 바로 제주 4.3 항쟁과 여수 순천 10.19 항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기억이 잘 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UN 소총회에서의 결의를 토대로 북한을 제외한 남한에서만 총선거, 즉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선거의 날짜가 1948년 5월 10일이었는데요.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게 된 것이죠. 50총선거는 21세 이상 성인 남녀의 투표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했었죠?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광복 후 새롭게 세워진 정부의 첫 헌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게 되고 법 중에 최상위의 법인 헌법, 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1948년 7월 17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랑은 약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게 하는 이것을 간선제라고 하는데 이 간선제를 실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헌법 개정의 역사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우리가 지난 단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울 때 배웠었던 인물이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었죠. 그 이승만이 다시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왼쪽 첫 번째 사진은 50 총선거 이후 조직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오른쪽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제헌국회의 개원식의 모습입니다. 이 국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것이죠.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1948년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이루어진 행사 사진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8월 15일은 광복절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 이북에서는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에서는 강력한 사회주의 기반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을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의 땅을 모조리 몰수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바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38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북한 정부와 38도선 이남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남한 정부, 각각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한반도는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죠. 다시 이번에는 이승만 정부로 돌아와 볼까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친일파 청산 문제였습니다. 광복 후에 국민 사이에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하여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를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재헌국회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친일파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위원회의 앞글자를 따서 반민특위. 자, 따라해 보세요. 반민특위. 반민특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반민특위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을 싹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죄목을 일일이 조사하여 약 200여 명을 기소하였는데요. 이 중 12명은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소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우익인사였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새나라 건설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은 1949년 6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조사위원들을 체포하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 폐지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완전히 해체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파 청산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승만 정부의 또 다른 정책으로는 농지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체가 되어 3정보, 이 3정보를 오늘날 단위 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3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인 다음 농민들에게 다시 돈을 받고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의 토지개혁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러한 남한의 농지개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이 농지개혁의 결과 전통적인 지주제는 거의 사라지고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농지개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학습할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로는 7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출판사가 달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단원, 해당하는 부분에 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쌤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10일, 그래서 우리가 50 총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총선, 이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라고 그랬었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했었습니다. 이 50 총선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최초로 이 보통선거로 이 선거권을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21세 이상 성인 남녀의 투표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이 5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공포했던 날이 7월 17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 헌법이 제정된 날, 재헌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 헌법은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임기 4년의 대통령은 어디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간선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였다. 그리고 임기 4년에 이 대통령을 어디서 선출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체제를 채택하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헌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 주권을 되찾은 날이 되겠고요. 그로부터 3년 후 이 복잡한 해방 정국을 거치면서 3년 후 48년 8월 15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자, 북한의 모습도 한번 봐볼까요?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도 뭔가 이런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사전에 실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로써 북한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48년 9월 9일이에요. 48년 9월 9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생기고 그로부터 약 한 20일 후에 북한에서도 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승만 정부가 어떠한 개혁 정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고, 여러분 항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개혁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부터 이 농지개혁이라는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은 정부가 약 3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걸 우리가 3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돈을 주고 유상으로 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는데 농민들은 돈을 주고 이 땅을 다시 사야 하는 거예요. 농민에게 돈을 받고 분배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쉽게 말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 결과 이 농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전통적인 지주제,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저 멀리는 무슨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농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 전통적인 지주제는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고 이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밑에 사료톡톡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잘 배웠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독립의 구심점이 된 그 정부였죠.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헌법 전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고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이것이 1948년입니다.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1운동과 이로 인해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그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법통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을 했다, 그 법통을 계승을 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승만 정부의 또 다른 정책으로 바로 이 친일파 청산 과정이 있었다고 했었죠. 반민특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후 국민 사이에는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하여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를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재헌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 공포하고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것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친일파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 이걸 줄여서 반민특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 반민특위는 친일 행적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그럼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를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7천여 명을 반민 피의자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600여 명을 조사하여 또 이들 가운데 200여 명을 기소하였다. 기소된 사람들 중 박흥식, 노덕술, 최린,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일 큰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이 백화점의 사장이 바로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 고등경찰, 굉장히 악질적인 고등경찰이었고요. 최리는 일제강점기 친일 언론인이었고, 이광수와 최남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일 문학인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기소를 하고 실제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재판에 넘겼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나라 건설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제 막 생겨난 이승만 정부의 핵심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친일 행적을 물어서 일일이 다 처벌한다는 것은 이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의중이 친일파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1949년 6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조사위원들을 체포하고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 폐지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이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PPT로 넘어가서 학습 내용 정리를 통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학습했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습 주제로 이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죠. 50총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재헌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7월 17일이었죠? 우리가 재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포를 하고 이 재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된 것이고요. 이 이승만 정부는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실시했던 제도 개혁이 친일파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겠습니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친일파를 청산을 하자. 친일파 청산 목적이 굉장히 강했던 법률이었고요. 하지만 이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1949년에는 이미 그 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남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새로운 이러한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토지개혁과 다른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주들에게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농민들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점이 북한의 토지개혁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 농지개혁의 결과로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상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지주제가 폐지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 그 결과,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할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차시예요, 여러분. 3차시 6.25 전쟁이 발발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